나 아니야.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참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 인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뭐가 경악이 그렇게 다 되나요? 그렇죠. 먼저 이 인물에 대한 오늘 그 힌트를 하나씩 드리면서 그 궁금증을 한번 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인물이 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한 독립 영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 이거 왠지 학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벌인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담은 사진인데요. 아까 영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아프리카의 악명 높은 학살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를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지폐에 0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 수 있을까요? 트릴리언 달러. 영이 몇 개야? 13개? 이 지폐는 실제로 한 나라에서 통용된 100조 달러짜리 우와. 지폐인데요. 달라. 당시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2억 3천만 %에 달했을 정도로 나라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관한 세 번째 힌트는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모두 한 인물이 벌인 일입니다. 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37년 동안 짐바브웨를 장기 집권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입니다. 짐바브웨 대통령이구나. 짐바브웨 영웅이 맞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작업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 자신을 믿게 신뢰할 수밖에 아니 근데 없게끔. 그런 거 아닐까? 그 처음에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이게 독재하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겨서 흑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무리 흑화를 해도 이게 독재자와는 전혀 연결이 안 맞아. 되거든요. 우리가 독재자면 연상되는 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가베가 총리가 된 이후 그의 정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중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를 만났어요. 그 북한의 그 독재자 아닌가요? 누구죠? 김일성?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가베까지 꼬셔? 그먼 그- 왜 간 거예요? 김일성의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무가베가 처한 군사적 상황도 상당히 한몫을 했습니다. 근데 무가베는 중국과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만약에 중국에 단독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빌미로 서방의 지원이 끊어질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프리카 지역에 군사 원조를 하던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는데 무가베에게도 원조를 또 제공하겠다고 제의했고 군사적으로 또 고립이 될까 두려워했었던 이 무가베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김일성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아, 정말 안 될 인연이다. 총리가 된 무가베가 만난 인물은 바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었죠. 야, 김일성도 이게 대단한가 보네. 총리가 되자마자 왜 만나는 거예요, 저기? 아니 저 먼 나라까지 1980년 10월 무가베는 김일성과 협정을 체결했고 또 이렇게 양국은 우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베가 김일성과의 만남에서 이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에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안 돼. 감탄을 했다고? 와, 진짜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왜 북한을 갔어? 진짜 우리 잘못 들여놨어. 김일성을 너무 좋아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짐바브웨를 북한처럼 완벽한 독재 체제로 만들어서 오로지 자신만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멋있다, 진짜. 마음에 깊이 품고 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당시 이제 무가베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짐바브웨 간부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는 거의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단 체조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일성처럼 되고 싶다며 돌아왔습니다. 으악.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에 따르면 무가베는 이 주체 김일성 선집 영문판을 읽기 시작했고 강요들에게도 이 김일성의 연설문을 읽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짜증나. 너무 짜증나지. 아니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기피디님 이 네. 무가베가 북한의 문화를 따라했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스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섹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시켰나 봐요. 또 김일성 생일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무가베 생일이 되면 그날 하루는 무가베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희열을 느꼈고 짐바브웨에서는 무가베가 최고의 영웅이다. 자기가 우상화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영웅인데 사실. 이게 이제 스타병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이게 북한만 아니었어도.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물을 제대로 흐렸네. 와. 북한의 영향만 안 받았어도 됐어. 맞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일당 독재 체제 아래 독재의 길을 구상했고 그렇다면 큰일 났다. 독재를 위해 무가베가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적을 숙청해요. 와. 맞습니다. 그렇지. 정적 있어? 그럼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건 바로 무가베와 함께 짐바브웨 독립운동의 축을 이뤘던 자프의 당대표 은코모였습니다. 은코모. 당연히 뭐 무가베와 은코모는 짐바브웨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긴 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는 치열한 라이벌에 가까웠고 두 사람의 지지 세력 분포도를 나타내는데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쪼나족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무가베 쪽. 바로 무가베 지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마타벨랜드 지역인데 은데벨레족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고 이곳에 은코모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죠. 아, 그 라이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사는 곳이 지역으로 완전히 다르게 구분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무가베는 목표로 한 일당 독재 체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정적인 이 은코모와 그에게 핵심 지지층 세력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사실 이 무가베는 이 은데벨레족을 공격할 비밀을 계속 그 찾았는데요. 명분 있어요, 저는. 1982년 2월 마타벨랜드 이 한 농장에서 30개의 대형 무기 상자가 발견돼요. 이 상자 안에 소총, 또 박격포탄, 지뢰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무가베는 이것이 은코모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주장을 했고 자신의 공격을 합리화시키려 했죠. 자작극이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사실 이 무기 상자의 정체는 짐바브웨 그 독립운동 때 쓰였던 이 무기들을 해산하면서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는데요. 은코모는 혐의를 뭐 강력히 부인했지만 무가베에겐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무가베는 은코모와 그의 지지 세력인 은데벨레족을 없애기 위한 이 학살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무가베는 오로지 이 학살 작전을 위해서 특수부대라고 하는 이 제5여단을 창설하기까지 합니다. 야, 보시는 이 비주얼이. 세다 세. 무서워 진짜. 총 병력이 약 3,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쪼나족으로 다 이루어져 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5여단은 외부에서 짐바브웨로 파견을 나온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요. 북한군? 바로 아우, 맞습니다. 진짜. 북한 교관들인데요. 영상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아우, 진짜 북한이 진짜 짐바브웨 완전히 망쳤구나. 아 짜증나. 83 in South Korea from 1st of February to the middle of April by mobilizing a large number of 사실 1981년 8월 100여 명이 넘는 북한 이 교관들이 무가베의 요청에 의해서 짐바브웨 땅을 밟았는데요. 저 나라가 아니죠.
이때부터 이들은 제5여단을 비밀리에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교관들에게 훈련받은 이 제5여단은요, 태권도를 구사하고 북한식 도법으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북한 I would 사람들이 like to 황당했을 pay 것 tribute 같은데. to our 진법부에 comrades 가라고. in arms, the instru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with the assistance of instructors from our own Zimbabwe National Army, have brought the men under their command to such a high standard. 이 제5여단은 법망을 우습게 여기면서 잔인한 그런 학살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어차피 하는데요. 상대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은코모를 지지하는 은데벨레족의 거점 지역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냥 죽여요? 그렇죠. 급습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1983년 2만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구쿠라훈디 학살 사건의 뭐야? 시작이었습니다. 은데벨레족 출신의 남성들은 뭐 즉결 구금시켜버리고 또 처형해버리고 수십에서 한 수백 명씩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학교와 같은 이런 공공장소에다 모아놓고 구타를 한 후 집단으로 처형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뭐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하죠. 미친놈들인데요. 그 사람이 아닌데요, 저거. 와. 심지어 이 은데벨레족의 후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임산부들도 서슴없이 죽여버렸어요. 이때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임산부의 아기를 강제로 꺼내 불로 태워 죽인 후 그 사체를 부모에게 먹으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학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또 이들도. 김영민 PD님, 네. 아직도 저 학살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만났어요. 그때 은데벨레들을 하도 많이 학살을 해서 지금은 어디 가서 자기가 은씨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5여단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서 북한이 안 좋은 폭력을 수출했구나라고 느끼고 지금 짐바브웨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좀 많죠. 예. 안 좋죠. 예. 네. 선생님, 근데 어쨌든 이 모든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가베가 라이벌인 은코모를 몰아내려고 한 일이잖아요. 은코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이제 1983년 3월 5일 밤 공수부대원하고 이 제5여단 세력이 은코모의 자택을 급습. 하지만 이 공격을 예상했던 은코모가 이미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긴 후였습니다. 도망가요. 이 은코모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런던으로 도피했죠. 이렇게 은코모는 이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코모가 무가베와 이 단일화 협약에 서명하게 된 겁니다. 고모 엄청 협박받았겠죠. 사실 이제 이로써 이 두 개의 그 짐바브웨 당, 대표적인 당이죠.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과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동맹, 이 두 당이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와, 결국 무가베가 그토록 꿈꿨던 실질적인 독재 체제가 완성된 것이죠. 이와 함께 1987년 10월 무가베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도록 했죠. 이를 바탕으로 1987년 12월 31일 63세의 나이에 짐바브웨 대통령으로 등극합니다. 17년.
느낌도 북한하고 비슷하네. 진짜 북한처럼 보인다. 축하게. 큰일 났다 이제. 오, 그냥 북한이잖아 이거는. 저 카드 섹션. 코모도 좀. 그는 이렇게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37년이라는 장기간의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냥 앞으로 일이 너무 두려워요. 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한 그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백인. 경제? 바로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퇴역군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 이들 퇴역군인들이 무가베의 이 핵심 지지층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무가베는 사실 짐바브웨 독립 이후부터 이 퇴역 군인들을 지원해 왔어요. 1981년 3만 6천여 명의 퇴역 군인들에게 2년 동안 월 150 짐바브웨 달러를 지급했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퇴직금을 주면서 재정적 지원을 한 건데요. 그리고 합동농장을 만들어주고 또 단체로 농업훈련도 시키면서 이들에게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역 군인들의 이런 농장은 몇 년을 넘기지도 못하고 모두 몰락하고 맙니다. 왜죠? 왜냐하면 영농 지식도 부족하고 또 주먹구구식의 회계로 농장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럼 그게 다 국민들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퇴역 군인들이 그 나라 재정을 축내는 사이에 짐바브웨의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맙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초반 짐바브웨에 이 두 번의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자연재해까지. 그 결과 당시 주식인 옥수수의 생산량이 약 75%가량 하락했고 게다가 이 시기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기근으로 다 죽음을 맞이할 정도였죠. 이에 따라서 식량 부족 사태가 야기되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1990년대 짐바브웨는 IMF와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나라의 그 경제를 구조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보조금 지급 철폐, 또 이 무역 및 통화의 규제 완화 등 이런 여러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거든요. 무가베는 어떤 정책을 펼치죠? 이런 위기를 타파할 어떤 정책들이 필요했지만 놀랍게도 무가베는 이 시기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에?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전쟁은 바로 1998년에 치러진 2차 콩고 내전이었는데요. 아니, 할 생각이 없나? 뭐야 이게? 무가베는 콩고 내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콩고의 광산에서 자원을 제공받아 그것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참여로 얻은 이 광산 개발권과 그 수익은 사실 이 무가베 본인하고 그 측근에게만 다 돌아갔고 왜 그래? 심지어 무가베는 하루에 최소 100만 짐바브웨 달러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이러한 전쟁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아이고. 전가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위기인 짐바브웨 경제 상황에 더 큰 짐을 보태게 되고 많이 와, 아이고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990년대 나라 경제가 급 하락세를 보이자 이 무가베를 지지했던 이 퇴역군인들이
점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퇴역군인들은 무가베 탓에 자신들이 거짓골이 됐다고 하면서 급기야 1997년 거리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무가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게 더 이상 뭐 그들을 지원할 재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무가베는 장기 집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퇴역군인들을 달래기 위해 이 방법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북으로 보내요. 북한으로.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정답. 네, PD님. 백인들 농장을 뺏어서 주는 것. 김영 PD님 정답이십니다. 아. 땅을 줬다. 백인들의 땅을. 이 사실 장기 집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무가베가 꺼내든 아주 강력한 카드는 바로 토지에 관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핵심 사안은 바로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초창기에는 백인들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줬는데 같이 이제 노선이 살자더니. 바뀌었네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와. 씨. Land must change hands in favor of the majority of our people. After all, the land is ours by birth, is ours by right, is ours also by struggle. 그래서 2001년 11월 사실상 모든 백인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해버리게 됩니다. 독재자인데 뭐. 결국 백인 농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1,500명의 퇴역군인들과 약 1,000명 이상의 제5여단 군인들 그리고 6,000명 이상의 무가베 지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농장 습격으로 불에 타버린 농장의 모습이고요. Anarchy, and President Mugabe is exploiting this incident. 와. Another family destroyed. It was a murderous attack on a remote property in the south.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백인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 거죠. 도끼라든지 막 보기에도 무서운 그런 걸 들고 가서 백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타를 하고 살해하고 와.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당시에는 경찰들이 절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일방적으로 농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많은 농장주들이 도망갔죠. 옆 나라로 이렇게 많이 가고 무가베가 원래 약속했던 거 이제 가난한 흑인들한테 이 땅을 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가져가고 뭐 가족끼리 지인들한테 많이 주고 그 퇴역 군인들한테도 많이 주고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무가베가 이런 백인 농장을 몰수하면서 그 간과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근데 그 농장을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농장들이 사실 바로 짐바브웨 경제의 핵심 축이었다는 그러니까. 사실이죠. 6,500여 개의 농장은 짐바브웨 가장 비옥한 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짐바브웨 농산물의 75%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었는데. 네. 그래서 짐바브웨의 이 대표적인 작물인 담배와 뭐 커피 생산이 80%나 급감을 했고요. 생계형 작물인 옥수수 생산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농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짐바브웨의 흑인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농장 몰수로 인해서 약 40만 명의 흑인 근로자가 존재했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이 일자리와 네?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 셈입니다. 그럼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은 한 약 50%나 되는 실업률에 허덕이게만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백인 토지 몰수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적 지원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네. 피터 씨, 이때 짐바브웨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때 또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 회사가 짐바브웨에 투자하면 무조건 로컬 회사한테 지분 51% 이렇게 양도해야 한다고. 누가 투자해요 그러면?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 외국 회사들 관심 보여줬다가. 그리고 2004년까지 짐바브웨에서 딴 나라로 간 사람들 한 300만 명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너무 없어서 그때 당시 짐바브웨 인구의 한 4분의 1이었어요. 와. 그래서 자신의 장기 집권만이 중요했던 무가베의 이런 아니라고 즉흥적인 경제 정책이 결국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칼을 꽂는 일이 되어 버리게 된 셈입니다. 야,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너무 화난다. 이렇게 짐바브웨의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자요. 무가베에게도 이를 타파할 어떤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무가베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이 위기에 처하자 경제 회복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법일까요? 정답. 네, 돈을 찍어냅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이 화폐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내죠. 아니 어떻게 경제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있죠? 책만 봐서 그래, 책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요. 아니 다 알면서 한 거라니까 저 사람. 그렇죠. 화폐를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거의 재앙에 가까운 선택이었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의 가치 하락이 초래됐고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결국 이게 상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가베는 이 해결 방법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6년 1000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3개 지워서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하더니 2008년에는 100억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10개 지워가지고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1조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몇 개요? 12개를 지워서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합니다. 보니까 어떤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그냥 그 화폐 단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통일되고 있는 지폐에서 0을 다 삭제해버리죠. 아니 결국 단순히 이제 화폐의 표기를 바꿔서 통용하게 한 이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만 폭락하면서 총 10의 25제곱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짐바브웨 물가는 10의 25제곱만큼 상승하고 만 것이죠. 와. 결국 2008년 7월 짐바브웨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2.31 곱하기 10의 9제곱%인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이었던 물건이 2억 3,1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안 믿겨요.
그런데 이 영국의 주간 경제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더 충격적인데요. 와. 넘어섰어. 11월까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7.3 곱하기 10의 22제곱퍼센트인데 그러니까 10을 22번 제곱하면 이런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그래프는 처음 봐요. 아 떡상이네 떡상. 떡상도 아니야. 저거는 뭐 뚫고 나갔는데 끝이 없어. 초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기죠 저게.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 짐바브웨에는 더 높은 가치의 지폐가 필요했고 그 결과로 발행된 것이 바로 이 지폐입니다. 그게 아까. 뭐 얼만데? 그 1 trillion. 그래서 100 trillion dollars. 100조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이게. 100조. 트릴리언은 나 또 처음 봤. 저도 짐바브웨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나도. 아 이게 이게 미국 달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미국 달러. 이걸로 뭘 살 수 있죠? 근데요, 그때 취재 갔을 때 봤는데 이거 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문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걸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고작 달걀 몇 개를 사거나 버스를 일주일 타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돈이죠. 그 가치가 겨우 40센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마저도 나중에는 0.28센트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코미디예요 이 상황이. 그럼 이때 짐바브웨 사람들 일상이 그럼 뭐 말이 아닐 텐데 뭐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짐바브웨는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커피 원두 한 봉지 가격은 10억 짐바브웨 달러 정도였는데요. 10년 전에 이 돈이면 새 차 60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25억 짐바브웨 달러이던 담배는 다음 날 아침이면 225억 짐바브웨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돼? 그럼 PD님, 그 상품들의 가격이 저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월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교사 월급이 29조. 듣기만 해도 신나네요. 예. 거지도 국어를 하면 10조 정도는 무난히 국어를 해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US 달러로 하면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였던 거예요. 직장인은 뭐 월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그때 취재할 때 짐바브웨 방송국 PD가 거의 한 70조 달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찍어냈길래 이렇게 짐바브웨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거리에선 이런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바로 길거리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든가 이게 수레에 돈을 싣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훔쳐갈 것 같아. 쓰레기 수준이네요 그냥. 예, 돈을 이렇게 가득 실은 수레를 두고 가면 돈이 아닌 수레를 몰래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나라다.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시장에 유통되자 짐바브웨 사람들은 돈 계산을 할 때 돈에 무게를 달아서 거래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까지 진짜 옛날로 돌아갔네 진짜. 그대로. 근데 우리 김 PD님이 이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 그렇죠. 가서 황당했죠. 환전을 하면 혼자서 가서 환전을 못 해요. 여러 명이 가서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부를 구해야 되고 방 안에 저하고 돈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돈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옆에 돈 방을 하나 구했어요. 돈을 그 방에다만 갖다 놓으려고. 돈방. 그 당시 짐바브웨 돈에 저건 깨끗한데요. 글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메모지 대신 거기다 다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지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진 백지가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아우 이거 쓰레기 좀 가져가실래요? 이걸 왜 나한테 줘가지고 그래. 근데 놀랍게도 지금 희소성을 가져서 우리 돈 약 한 27만 원에 거래됩니다. 이거요? 네? 교수님 근데 나라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이렇게 만든 주범이지만 그래도 생각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 경제가 이런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되자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견디다 못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짐바브웨 달러 대신 외국 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데요. 이미 시장에선 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짐바브웨 달러 대신 외화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짐바브웨 달러는 시장에서 그 모습을 감췄고, 결국 무가베는 2015년 공식적으로 짐바브웨 달러를 폐기해버립니다. 와, 화폐가 없어졌어.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자국 통화를 버리고 결국 미국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수천 퍼센트 이르는 인플레이션 해법 찾기에 실패한 짐바브웨가 결국 자국 통화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기 당시 짐바브웨 달러의 최종 환율은 무려 미국 1달러당 짐바브웨 달러 3.5 곱하기 10의 16제곱이었습니다. 이때 짐바브웨 중앙은행이 17경 5천조의 짐바브웨 달러를 가져오면 미 달러 얼마로 교환해 줬는지 아시나요? 경? 한 바로 5달러입니다. 이런 경을 칠 놈들 진짜. 아우. 그런데 무가베가 망친 건 이 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었죠. 한때는 이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런 의료 시스템도 마비가 된 것이죠. 짐바브웨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 이제 개인 기부자의 자금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이 2008년 12월 콜레라 발병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09년 1월에 최고조에 달해서 매주 8,500건의 사례가 보고됐을 정도였는데요. 비위생적인 어떤 배관시설이라든가 부족한 의료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죠. 그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쓸 수 있는 의료 기자재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환자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 쓰고 남은 플라스틱 빵 봉투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일반 시민들도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짐바브웨 국민들은 굶주림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유엔은 짐바브웨 인구의 절반인 약 5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짐바브웨의 약 90%가 하루 1파운드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PD님, 저때 경제 위기가 국민들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짐바브웨 기대 수명이 한 60세 정도가 됐대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평균 37세, 여자는 34세. 그 정도로 이제 기대 수명이 확 떨어진 거죠.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 수명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건 무가베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살일 수도 있겠죠. 결국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국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가베에 대한 평판도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같은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2009년 3월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로 무가베가 선정된 건데요. 당당히 1위다. 이때 2위가 수단을 30년간 독재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었고 3위가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독재자 1위로 선정된 데는 역시 나라 경제를 파탄냈다는 데 주요 이유였죠. 또 이 무렵 이런 만평까지 등장해서 무가베의 무능을 꼬집었는데요. You should re-elect me as president.
because no one has given more to Zimbabwe. I gave you 100,000% inflation. I gave you 80% unemployment. I gave you international pariah status.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열받는데 진짜 무가베라는 저 한 인간 때문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완전 망가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짐바브웨 국민이었다면 이 무가베 정권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가베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무가베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그가 특별히 만든 조직이 매번 해결책이 되어 주었는데요. 바로 합동작전사령부 JOC입니다. 정권의 핵심 기관이자 짐바브웨 곳곳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제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합동작전사령부에는 군, 경찰,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중앙은행장까지 포함해서 매주 한 번씩 무가베가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사령부를 진두지휘하고 그 결속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피디님, 그러면 그 합동작전사령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무가베 호위대나 마찬가지일 거고, 한 여성은 무가베 비판하는 신문 기사 같은 거 보고 있다가 구타를 당해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되고, 한 당 후보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왜 농사 짓는 제초제 있잖아요. 그걸 먹여대는 거예요. 또 그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 국립 청소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막 훈련시키는 그룹이 있었는데 한 6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애들이 무기 같은 거 어떻게 다룰지도 배우고 뭐 고문시키거나 또 협박하거나 폭행도 가리지 않고 뭐 살해시키거나 문제가 됐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2008년 3월 짐바브웨에선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무가베에 맞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건 창기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주변화운동의 당수로 무가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Although Mugabe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liberation of this country, he has failed over the last 5 years. The only program the dictatorship has experienced for the people of Zimbabwe is poverty, exile, starvation, and disease. 줄곧 비판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가베를 비판하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죠. 그런 그가 2008년 대선에서 무가베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게 됩니다. This election is a referendum on Mugabe's regime for the last 30 years. 강력한 라이벌까지 등장한 이 상황에서 사실 상당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낀 무가베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럼 이때 무가베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암살 같은 걸 하나요? 숙청. 네, 이 무가베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꾸는구나.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300만 명에 달하는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고요. 또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자신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거네. 기피디님 이때 무가베가 또 어떤 방해 공작을 했어요? 무가베가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조작을 했대요.
무가베한테 유리한 선거구에는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가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셈인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 득표율이 과반을 넘겨야 승리가 가능한데 무가베가 43.2%, 그리고 창기라이가 47.9%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요? 예. 하지만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가베는 경찰, 군, 정보부 등 보안기관을 총동원해서 창기라이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돼버리죠. 실제로 창기라이 선거원들은 폭행은 물론 살해까지 당했고요. 창기라이 역시 살해 위협을 느껴서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결국 창기라이는 결선 투표 참여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This violent retributive agenda has seen over 200,000 internally displaced, over 86,000 MDC supporters killed, over 20,000 homes have been destroyed, and over 10,000 people have been injured and maimed in this orgy of violence. We will no longer participate in this violent, illegitimate sham of an election process. 그 결과 2008년 6월 다시 한번 짐바브웨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I, Robert Gabriel Mugabe, do swear that I will well and truly serve Zimbabwe. 진짜 자격 없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진짜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짐바브웨 국민들이 무가베 정권에 더욱 실망을 느끼는 일은 또 있었는데요. 더 실망할 게 있어요? 끝이 없네요. 그 논란의 중심에 무가베와 그의 새로운 아내 그레이스의 초호화 생활이었습니다. 뭐? 논란의 중심에 무가베와 그의 새로운 아내 그레이스의 초호화 생활이었습니다. 뭐? 1996년 무가베는 두 번째 아내 그레이스와 결혼을 하는데요. 무가베와 그레이스의 나이 차이는 무려 41살이었습니다. 딸보다 어리겠는데요? 손주네요, 손주. 손녀, 손녀. 이 별장 가격이 무려 2,600만 달러. 말도 안 돼. 대리석이나 이런 거 다 아랍의 건축가 장인들이 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침실만도 25개라고 합니다. 아니 25개가 왜 필요해? 이런 별장이 전국에 5개가 있었다고 해요. 궁전이네, 궁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초호화 생활이 극에 달했던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가베의 생일날입니다. 무가베는 자신의 생일 때마다 황제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파티를 열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나이와 똑같은 무게의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9세 생일날엔 89kg짜리 케이크를. 2017년 93세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93kg짜리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크는 작은 이벤트에 불과했죠. 무가베가 해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일을 보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네. 아유. 진짜 흥겨울까? 너무 흥겨운 거 아니에요?
I'm made to feel useful and as energetic as a boy of 9. Without, I have dropped the zero now. 아니 왜 이렇게 장수하는 거야? 지금 무가베 아내 그레이스 두 사람도 문제였다고 하는데 뭘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레이스? 우선 그레이스는 명품 광에다가 쇼핑 광이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영국 런던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백화점 셔터를 내리고 혼자 쇼핑을 하기도 했고 아주 난리를. 아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쇼핑을 할 때는 1시간에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죠. 이런 그레이스에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명품 중에도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로 불린 것인데요. 야 구찌 그레이스? 오 노. 한눈에 봐도 정말 화려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난 어떤 욕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레이스에겐 사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성격과 아나무인의 태도로 글로벌 트러블 메이커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악명이 높죠. 해외 가서도 트러블 메이커 짓도 많이 했어요. 홍콩 갔을 때 호텔에 나오면서 어떤 기자가 자기 촬영한다고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주먹으로 10몇 번 때렸어요. 또 자기 아들 2명을 기다렸던 여자를 발견했어요, 호텔 방에서. 그래서 그 전선으로 막 채찍질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4번 그 머리를 꿰맸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무가베의 권력도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 끝을 자초한 건 바로 무가베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무가베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내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선 넘었네. 무가베가 그레이스를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 당시 부통령이었던 에머슨 음난가와를 전격 경질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 음난가와는 무가베와 함께 짐바브웨 독립을 위한 게릴라전을 펼친 전후로 참전 군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무가베가 그레이스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자 군부가 수레타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짐바브웨 군부는 수도 하라레에 있는 주요 거점들을 장악했고 무가베와 그레이스를 구금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가베는 처음에는 퇴진을 않겠다고 계속 버텼는데 대국민 연설까지 진행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e Congress is due in a few weeks from now. I will preside over its processes. 하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 세력이 돌아선 데다가 민심까지 수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무가베에겐 다른 선택권이 없게 됐죠. 결국 2017년 11월에 I, Robert Gabriel Mugabe, formally tender my resigna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Zimbabwe with immediate effect. 대통령직에서 전격 사임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해방된 느낌이네. 이렇게 무가베는 장장 37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아,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데. 하지만 무가베는 대통령이란 권좌에서 내려왔을 뿐 딱히 잃은 것은 없었는데요. 짐바브웨 군 당국은 무가베에게 기소 면제와 함께 거액의 연금을 제공할 것과 짐바브웨 내에서 무가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후 2019년 무가베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결국 무가베는 2019년 9월 6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60세 정도였던 짐바브웨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경제 파탄 후 30대 중반으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아주 평온한 죽음이었죠. 당시에 몇 년간씩 비밀에 감춰져 있던 캄보디아의 한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예요? 네. 취재를 위해 수용소에 들어간 기자들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층짜리 수용소 건물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끔찍하게 죽은 시체들이 흩어져 있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시체 외에도 1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다가 죽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비극의 극히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라도 난 거예요? 캄보디아를 유린한 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건 불과 40년 전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킬링 필드라고 부르는데 이른바 사륙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캄보디아는 원래 비옥한 논에서 많은 쌀을 생산해 왔는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많은 논이 불무지로 변하면서 토지가 다 荒폐화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론놀 세력에 대항해서 캄보디아 민중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폴포트와 그가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폴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지도자로 손꼽히는 최악의 학살자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만평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지옥의 불길 속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보이고요. 히틀러가 웰컴 투 헬. 자, 왼쪽에서부터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입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폴포트를 반기고 있고요.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 역시 기다리고 있었어 동지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그 세 명에 들어갈 정도로? 그 히틀러와 스탈린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트인 것입니다. 몰랐지,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사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악마 그 이상의 악마. 그냥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악마가 와도 이건 좀. 자, 그렇다면 폴포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체 무엇이 그를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로 만든 걸까요?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폴포트의 친척 누나와 친누나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캄보디아 왕실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전 국민이 기본 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유학파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49년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연구됐어요. 폴포트는 파리로 유학 온 다른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마르크스 클럽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공부하다가 급기야 프랑스 공산당까지 가입합니다. 이 시기에 폴포트가 강렬하게 매료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소련. 공산당 혁명에 성공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떠오른 마오쩌둥은 전 세계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라이징 스타였고요.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소련의 스탈린은 능력 있는 지도자로 추앙됐습니다. 폴포트는 그들의 직접 쓴 책들을 탐독하면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를 배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폴포트에게는 일종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폴포트는 고국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1953년 캄보디아로 돌아옵니다. 폴포트는 귀국하자마자 캄보디아 내 공산당, 즉 캄푸치아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몇몇 동지들과 함께 캄보디아 공산당 내에 인민해방군을 조직했는데 이게 바로 크메르 루즈였습니다. 크메르 루즈? 크메르 루즈. 한결같이 붉은색 체크무늬 머펄러를 상징처럼 목에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이 기회를 틈타 론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가 수도 프놈펜에 입성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어요. 정부군과 크메르 루즈가 이어온 5년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품었겠네요. 그렇죠. 이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민주 캄푸치아입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인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캄보디아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수년간의 폭격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몰려와서 캄보디아의 도시마다 난민들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수도 프놈펜은 폭격 이전까지 60만이던 인구가 250만을 넘기게 됐어요. 무려 4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프놈펜에 몰려갔구나. 게다가 식량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죠.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식량 문제는 그러면 정권을 잡은 폴포트가 완전 해야 되는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네. 폴포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폴포트는 마오쩌둥을 만나러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든 이행살입니다. 이행살이 2인자죠. 뭐 2, 3인자의 내들. 아, 그래서 2인자냐고? 네가 넘버 2야. 네. 폴포트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요. 전 국민을 농부로 만들어 모든 노동력을 농업에 집중시켰죠.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사실 중국 이전에 소련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존경한 그 두 인물 이 정책을 크게 실패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폴포트는? 그렇죠. 왜 자기가 성공을 시켜보겠다? 폴포트가 자신은 대약진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뭐로? 왜냐하면 그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째는 인민들의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 해줘서 노동 의욕이 떨어졌다. 뭐? 둘째는 반동분자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초대약진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초대약진. 당시 크메르루즈 지도부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중국 총리가 크메르루즈 정부의 공산화를 천천히 하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한 간부가 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100%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폴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한 1975년을 Year Zero, 즉 원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지우고 그간 캄보디아에 내려온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리세팅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루즈의 통제하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됐죠. 사람들은 똑같이 검정 옷을 입고요.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고요. 남자는 중국식으로 책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게 없고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그런 걸 행동한다고 그럼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본인도? 합니다. 네. 폴포트 본인도? 모두 그 조직과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그래서 동무동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이제 평등이죠. 폴포트는 화폐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왜일까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특권이 생기고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외교도 일절 생각도 안 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차산 봉쇄 그냥. 예. 그럼 돈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할까요? 배급받는 거죠. 그렇죠. 쌀은 국가가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쌀로 물물 교환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쌀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권장했던 물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물 교환도 못하게 해요? 네.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평등하지 않다. 너무 무섭다. 그러면 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수도 프놈펜의 인구를 단시간에 쫓아내기 위해 크메르 루즈가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 트라우마? 잠깐만. 정답 알겠습니다. 프놈펜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오, 비슷해요. 사람이 도망칠 거 아니야. 예, 그 아주 비슷한 건데. 근데 누가? 정답. 예, 최승 씨. 그 미국이 폭격을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해라. 정답입니다. 아, 크메르 루즈는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속인 거죠. 진짜 그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크메르 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화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 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말이 안 되죠.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 군인들이 감시 속에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길게는 몇 달 동안 그저 걷고 걸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단한 짐만 챙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했고 질병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인 바탄방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위살보 씨,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캄보디아 서쪽에 있는 시아누크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메르 루즈 프놈펜을 점령하고 나서 있던 지역에 있지 못하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깜봇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그 시아누크빌 인근 지역에 가는데 거기 이동하는 중에 나는 걷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 더 이상 못 걷는다. 차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태워줍니다. 태워주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농부의 정신이 없다. 네, 농부들은 힘들어도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화 안 나나? 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거네요. 왜일까요?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걸로 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맞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 캄보디아 논에 쓰는 1헥타르당 평균 한 1톤 정도의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무조건 3배로 늘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 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요.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자,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은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선 가로와 질병, 영양실조, 기아로 죽는 사람이 속
축출했습니다. 1975년 한 해만 도시 이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였어요. 유살보 씨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가마솥에 물 다 부어놓고요. 쌀 2컵만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뭇잎을 몇 개 끓이고 그 물 떠서 죽이라고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마뱀을 많이 잡아 먹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까지 잡아 먹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너무 염분, 소금을 못 드셔서 물만 부었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못 드셔서 온몸 부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부었다고요? 네. 그 뭐 모두가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년병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애기들이? 네, 자기 몸보다 더 크거나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운데 폴포트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굳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굳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식인을 구별하는 방법 알고 있는 방법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불어로 걸어요. 만약 그 사람이 무심결에 불어로 대답하면 바로 긁고 갔다 오고. 아니 자기도 불어 쓰잖아 그러면. 그리고 프랑스 유학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지방 경찰청장이었어요. 네. 할아버지는 뭐 불어도 할 줄 아시고, 그래서 가족도 또 다 지식인이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1호로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1호로? 네, 1호 진짜. 그래서 미리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너는 살려면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척. 그래서 저도 역시 엄마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근데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본인이 프랑스로 유학까지 갔다 온 불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쓰는 그러니까요. 폴포트 지식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먼저 석살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너무 싫어. 진짜 황당하다. 자, 그렇다면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저 자동차도 선상. 외제차 아니에요? 예, 벤츠. 벤츠? 예, 맞아요. 아니 벤츠 표시가 있죠, 와. 바퀴에요.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위선의 끝판왕이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언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츠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의 이행살이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유학 갔다 오고 벤츠 몰고 다니고 안경도 쓰고 다 했던 거네요. 아니 근데 지식인만 죽인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예술가도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배우, 가수, 시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부했던 학생들도 끌고 가서 줄줄이 다 죽였다고
같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운동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외국 스포츠라서. 식민주의자의 스포츠라고 해서 테니스 선수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진짜 우리 다 죽었겠네요. 네, 벌써 그렇죠. 아주 가수들.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가셨어요. 죽었어요? 예. 네. 사실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 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진 보니까 진짜. 폴포트는 왜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그냥 사이코여서 그런 정신이 것 같아요. 도른 거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 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교수님 근데 이게 70년대 일이에요? 그렇죠. 75년에서 79년. 와, 나 태어나게 해야. 진짜 네. 4, 5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말이 안 오래되지도 돼요.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푸얼 슬랭 수용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여기 토얼슬랭에 가보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애도 있는데? 예, 그렇죠. 아까 뭐 간단 아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왜? 애들이 뭔 여기가 약 스파이랑 14,000명이 수감되고
고문 및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프놈펜에 있는 투올슬랭 S21. 사람들은 투올슬랭으로 끌려가자마자 가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아이고. 뭐야 저게? 애기들. 자, 이게 교실을 개조한 감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묶어놨나? 그럼 뒤로 못 지금 도망가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네. 팔도 묶어놓은 것 같고. 여기 교도관이 보이잖아요.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는 온갖 규칙이 있었어요. 조용히 침묵한 채 누워 지내야 하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올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다음에 묶은 채로 물에 담그는 고문이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정말 또 그만하고 싶네요, 이제. 아, 진짜. 근래에 봤던 내용 중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럼 뭘 부르라고 저렇게 고문하는 거야? 뭘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크메르 루즈가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한 것은 바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자백? 폴포트는 미국에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이 CIA와 내통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어요. 하지만 아무 증거 없이 심정만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고문을 가혹하게 할수록 CIA 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러면 CIA 첩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백을 받고 나면 바로 죽였어요. 와, 저지른 죄가 자백으로 밝혀졌으니까. 자백을 안 하면 고문하고 자백을 하면 죽이고 그런 네, 거네요. 참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자백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투올슬랭 수용소의 소장조차도 자백이 진실이라고는 한 번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털어놨어요. 투올슬랭 수용소에는 약 14,000명 정도가 수용되었다고 해요. 그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다 묻나요? 그렇죠. 인근에 집단적으로 암매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쩡아이 매장지인데요. 이곳에선 나중에 한 1만여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쩡아이과 같은 집단 매장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폴포트 정권 하에서 약 3년 9개월 만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네, 처음에는 그랬죠. 다른 나라도 죽여요? 네,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폴포트는 통치 기간 중에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타민족들도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중국인, 태국인, 여기다 베트남인도 많이 죽었고요. 이런 학살은 베트남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수백 년 전에 베트남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며 베트남의 영토를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캄보디아가 17세기 이전만 해도 이 메콩강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7세기 이후에는 남진을 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이 됐어요. 근데 크메르루즈는 이전에 자기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자주 침범을 해서 베트남인들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척이라는 바척 마을 학살입니다. 크메르루즈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12일 동안 3,000명이 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트남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베트남에서는 이거 사건을 어떻게 배웠어요? 크메루즈가 그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공부했는데 근데 너무 잔인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뭐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이 학살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베트남군은 미군과의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했죠. 약 한 달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어요. 이때 초대 총리로 지금의 훈센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목됐죠. 둘 다 원래는 크메르루즈 소속이었다가 그들의 반대에서 베트남으로 망명한 정치인이었죠. 폴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야지. 그거 물으시려고 했죠. 예.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제 베트남이 밀렸으니까 프놈펜에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다시 게릴라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크메르루즈의 학살에 묻혔지만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셀보 씨가 이 내전을 경험하셨다고요? 네, 저는 86년생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카메르 루즈가 쫓겨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내전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일은 뭐 학교 다니다가 뭐 반일은 이따가 갑자기 이거 좀 상황 안 좋다, 피난 가자. 그래서 공부하다가 피난 간 게 되게 많았었어요. 수업 듣다가 갑자기 피난 네네네. 그럼요. 선생님이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엄마 아빠한테 가자 이렇게 해가 하면 바로 가요. 집에서는 다 비상식량이 있고요. 쌀하고 말린 고기, 젓갈, 비상식량들. 네, 그런 거를 챙겨서 그걸 먹어요. 그게 90년대 이런 일이라고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캄보디아 내전은 점점 심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은 국제적으로 크메르루즈만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대표로 유엔에 초빙까지도 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지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죠.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즉 베트남이 이웃나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미국의 비난에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군대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베트남은 국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야 이거 어려운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하세요. 정답. 네, 규현 씨. 그 학살 현장의 그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찍어놓은 걸 국제사회에다가 퍼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우. 베트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고심하던 베트남이 크메르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올슬랭 S-21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켜서요. 아, 그 박물관을 만든 게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이었어요. 또 프놈펜 외곽에 다른 킬링 필드도 찾아내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기자들은 베트남의 지원하에 캄보디아 전역의 킬링 필드를 돌아보고 취재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크메르루즈의 선인공노할 만행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킬링필드 유해 발굴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크메르루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더라. 이거 가만두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래 정말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홍보 효과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 타임지 등 외신들은 공산화된 크메르의 학살 참상을 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러 무려 6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먹히고 난 뒤에는 자유와 인권 대신 이렇게 처참한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이 인도진화에서 실증됐습니다.